또 하나는 이제 그 소련이 해체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체첸이라든지 체첸이 독립을 시도했지만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압박을 해서 결국 체첸이 여전히 러시아 연방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독립을 쟁취했던 그루지아, 우리가 그루지아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지금 현재는 이제 조지아라고 부르는데 그루지아는 그 유명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스탈린이 있죠. 스탈린이 조지아 출신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그 소연방의 외상이었던 셰바르드 나제. 이 사람은 이제 조지아가 독립을 하고 나서 그루지아가 독립하고 나서 장기 독재를 해가지고 장기 대통령으로 재임한 사람입니다. 그 조지아가 자기 소연방에 붙어있던 남오세티아를 이제 점령을 하려고 하다가 여기에 러시아가 개입을 하면서 좌절됩니다. 그래서 반러로 변하면서 아예 국가를 표시는 그대로입니다만은 조지아라고 이름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던 도네츠크나 루안스크가 분리 독립을 시도하다가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2022년 3월 달에 2월 달이죠. 2월 24일 날 러시아가 개입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네츠크, 루안스크는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을 하려고 하다가 전쟁으로까지 가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가 독립을 했지만 원래 당초 약속은 독일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4대국에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 통일 독일이 나토에 속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소련군은 철수하더라도 미군은 잔류한다는 조건으로 독일 통일을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한 30만이 주둔해 있었던 동독에 30만이 주둔했던 러시아의 경우는 당시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200억 마르크 달러로 하면 130억 달러를 철군 비용으로 받는 조건으로 독일 통일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금융자본이 독일의 최대 장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유럽에서 금융자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 대해서 발권 능력을 박탈하려고 했죠. 다시 말하면 유로화의 통합을 전제로 한다면, 다시 말하면 독일 마르크화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프랑스 독일 통일을 승인했습니다. 영국은 끝까지 이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통일될 경우 제2의 제3의 어떤 그 제3제국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반대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독일이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약속은 뭐냐면 나토가 딱 동독까지 통일된 독일까지만 멈추기로 했는데 이것을 이제 지키지 않았죠. 당연히 미국은 나토의 세력을 점차 확장을 해서 지금 예를 들면 폴란드라든지 결과적으로 지금 라트비아나 발트 3국들 그리고 바로 금년에는 이제 그 스웨덴하고 핀란드까지 다 나토 회원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토 가입을 시도하자 러시아가 몇 차례 경고를 했고 당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시도할 경우 반드시 러시아가 침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던 독일 그리고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석학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키신저 박사도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는 미국 절대로 러시아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첼렌스키가 강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침략을 당한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지정학의 기관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오랜 그 국제정치학 교과서에 보면은 민주평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비민주주의 국가를 침공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서구적 가치와 체제를 전파를 앞세워서 미국이 무력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1979년에서 89년까지 10년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결과적으로는 패배해서 쫓겨났죠. 그 이후에 2001년부터 잘못했어요. 러시아가 들어갔다가 패배했고요.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동안 미국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다가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성과도 거치지 못하고 쫓겨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라크나 유고 공습, 또 시리아 내전 등에도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이 개입하는 등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실제로는 이제 자신의 가치 전파를 위해서 제3세계 국가들을 침공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라크전의 경우입니다. 이라크전의 경우는 미국이 이라크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지지를 얻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엔 안보리에서 영국 외에는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다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역사 국제정치학 교과서에서 침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합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굴기하면서 이걸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패권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선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분은 이제 2017년에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양대 전략가라고 하죠. 금년에 돌아가신 키신저 박사와 브레진스키 박사 두 사람은 둘 다 이제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출신입니다. 이 두 분들이 이제 미국의 큰 전략을 구상하는 분들인데 특히 이제 그 지정학에 관해서는 브레진스키가 가장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걸로도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전략적 비전이란 이 두 가지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특히 최근에 쓴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전략적 비전이라는 책을 보면은 미국이 쇠퇴할 경우 지정학적 위기에 처할 8나라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그분에게 8개 나라를 분류했고 이건 순서대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그걸 분류했습니다. 4가지로 분류했는데 강대국가 전쟁을 치렀거나 치르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조지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파키스탄, 이스라엘, 대만, 한국 이 8개 나라를 꼽았는데 조지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에 조지아가 남오세티아를 공격했다가 러시아가 조지아를 전면 침공하면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러 국가로 남아있다고 말씀드렸고 아프가니스탄은 1979년에서 89년까지 10년간 러시아가 개입했다가 패퇴하고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미국이 들어갔다가 수렁에 빠진 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남부에 있는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합병을 했고 2024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지금까지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강대국 편성을 통한 안전을 보장을 모색한 나라가 벨라루시입니다. 이 벨라루시는 예전에 우리가 백러시아라고도 표현했던 건데 그 슬라브족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슬라브, 북슬라브, 그다음에 남슬라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동슬라브족이 있습니다. 동슬라브족이 바로 러시아, 벨라루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같은 계통입니다. 언어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련이 만들어졌을 때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소련을 창설하자고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91년도에 소련을 해체할 때도 그냥 해체한 게 아니라 바로 러시아, 벨라루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모여가지고 소련방을 해체하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세 나라는 언어도 비슷하고 사실상 같은 계열의 민족인데 그러다 보니까 벨라루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도 완전히 친러 국가입니다. 친러 국가고 지금 일부에서는
러시아에 편입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전보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우크라이나 바로 위에 붙어 있는 게 이제 벨라루시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러시아가 붙어 있죠. 또 하나가 이제 독자적 핵무장으로 자주적인 안전보장을 모색하는 나라들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입니다. 파키스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고 2015년도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공격을 받고 있고 중동의 테러 단체와의 분쟁, 이 테러 단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진행 중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면 안전하다 이런 신화가 있지만 사실 국제정치학에서는 안정 불안정 패러독스라는 그 유명한 그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핵무장을 하면은 핵을 가진 국가끼리 핵전쟁은 안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재래식 분쟁은 늘어난다라고 하는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핵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 핵전쟁이 일어나는 대신에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파키스탄과 인도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분쟁과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변의 국가들하고 또 테러 단체들하고 끊임없이 어떤 분쟁을 하고 있고 또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독자적 핵무장 한 나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 불안정 패러독스라는 그 국제정치적인 용어가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나온 용어가 전시 억제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시 억제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억제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피하기 위한 건데 그게 아니라 핵을 가진 나라들과 전쟁이 불가피할 경우 핵전쟁,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재래식 전쟁을 하면서도 핵전쟁으로 비화되지 않게 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17년도에 미국이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개념입니다. 바로 코피 작전이라고 그러죠. 북한이 2017년 11월 달에 핵무기 보유 선언을 했습니다. 핵무력 완성을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보복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 이제 바로 전시 억제 이론인데 북한을 공격하되 대신 북한이 적어도 핵전쟁까지는 못 일어나게 하는 방식 이런 것까지도 이제 미국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싸우는데 북한이 코피 하나 터졌다고 해서 핵무기를 쓰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 지도부나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안위를 위해서 또는 북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쓴다. 이렇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특히 이제 핵무력 정책법에도 그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작은 타격을 줘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무력을 약화시키되 북한이 핵을 쓰지 않는 정도까지의 범위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드론을 통해서 북한의 그 핵 추진 잠수함, 원산에 있는 잠수함 기지를 드론 공격을 해서 파괴한다든지 이럴 경우 설사 그걸 했다고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쏘겠냐. 왜냐하면 핵무기를 쏜다면 북한 체제가 종말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이제 판단을 북한이 할 거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나온 이론들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현재 지정학적 위험에 처한 국가가 대만과 한국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적화 통일 위험성 이렇게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과 배타적 경제에서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하나의 중국을 내세운 중국의 침공 위험성 이 부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작년에 라바로프 러시아 외상이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2024년도에 전쟁 위협이 있는 나라가 있다. 여기 나온 얘기입니다. 라바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작년 12월 28일 날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년이죠. 금년도가 되면 아프가니스탄이나 한반도, 대만에서 전쟁 위협이 있다라고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일관된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요한 어떤 전쟁
발발 지역 또는 가능성 있는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럽 질서를 크게 바꿔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시에 이 과정을 보면은 2004년도에 이른바 오렌지 혁명이 일어납니다. 오렌지 혁명이 일어나서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벗어나서 유럽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움직임들 계속 되는 중에 2010년도에 러시아를 지지하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EU와의 어떤 그 가입을 포기합니다. 그러자 반정부 시위가 유로마이단 혁명이라고 그러죠. 우크라이나 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있으면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해 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젤렌스키가 대통령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이때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직은 아니고 반정부 시위가 있으면서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이나 나토 가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러시아가 이제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의 명분을 통해서 러시아 합병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지역이 이제 그 크림반도인데 사실 원래 크림반도는 예전부터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러시아 땅이었는데 소연방이 만들어지면서 어차피 러시아가 되나 우크라이나 되나 같은 소연방이니까 상관없다 그래서 땅을 이제 대륙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게 넘겨줬던 겁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친서방화되면서 러시아가 볼 때는 이제 이 지역의 전력적 요충이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래서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합병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젤렌스키가 등장하면서 이 크림반도 복구를 이제 요구하게 되고 또 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동쪽에 있는 루안스크라든지 도네츠크 지역에는 러시아 계통 주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해서 많은 이제 러시아계 주민들을 이제 죽였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특수작전이다, 특별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있는 나치 세력들을 소탕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 명분으로 젤렌스키 세력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젤렌스키 정부를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면적인 이제 그 침공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였다면 뭐 금세 점령이 됐을 텐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이 대대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과 달리 러시아가 고전을 겪었고 지금은 이제 작년 10월인가요? 그 우크라이나가 총공세를 취했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어가지고 하나씩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젤렌스키의 경우는 이 도네츠크나 루안스크 이 지역뿐만 아니라 크림반도까지 다 회복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젤렌스키의 공식 입장이고 유럽 입장에서 유럽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크림반도까지는 포기하더라도 이 지역을 어떻게 수복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게 관심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지금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어차피 지금 이걸 도로 회복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이 지역의 주민들도 다 러시아계 주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의 전선을 그대로 국경선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영토를 할양하고 크림반도는 포기하고 루안스크 도네츠크 지역도 러시아에 넘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현재 이제 현실론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휴전 협상이 체결되고 평화적이 체결된다는 것은 결국 젤렌스키의 퇴진을 의미하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이제 끝까지 현재 그 반대하면서 전쟁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로 이제 중동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제 이 지역을 보시면은 체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 다 뭐였습니까? 옛날에 소련이 주도하던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이었는데 이게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색깔이 다 파랗게 들어갔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가입을 희망하지만 현재는 이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금년 들어와가지고 스웨덴과 핀란드까지 다
이 나토에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올해 가입한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러시아로도 전략적 요충이라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같은 발트 삼국이 완전히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완전히 고립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크라이나를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필사적인 지금 그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 유럽의 질서를 크게 바꿔놨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지만 러시아의 가스전이 이 그 지중해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예요? 발트해를 통해서 독일이라든지 유럽 국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됐었는데 이 부분들이 다 이제 중단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독일 경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된 이런 상태고, 다른 나라들도 높은 그 석유 가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때 특히 이제 그 중동전이 재발하면서 한때 그 배럴당 지금 120달러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작년 10월 7일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공격해서 약 1200여 명의 인질까지 포함해서 사망자와 인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대응 작전을 해서 3만 5천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지금 완전히 이제 이 가자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령을 하게 될 경우 결국은 중동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위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입장은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는 소탕화돼 가자 지구 자체는 놔둬야 된다. 그 독립한테는 놔둬야 된다는 게 이제 현재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네타냐후의 경우는 강경한 입장을 통해서 가자 지구 거의 뭐 전역을 소탕하고 하마스 소탕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양민까지 학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여기 이제 서한 지구하고 이 가자 지구가 있는데, 서한 지구의 경우는 상당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그 정착촌이 들어와 가지고 해제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자치 능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자 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 헤즈볼라와 같은 하마스와 같은 이런 무장정파가 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곳곳에 다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 가자 지구는 완전히 이제 그 팔레스타인인들만 구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면은 이스라엘에서 막혀 있습니다. 이 북쪽하고 동쪽은 이제 이스라엘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고, 이 바다는 이스라엘 해군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집트인데, 이집트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에 전면적인 이제 개방을 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이 가자 지구하고 이집트 간의 땅굴을 통해서 식량이라든지 무기가 이제 전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구축이 돼서 총 가동돼 가지고 지금 탄도미사일 170발 가운데서 10발 정도를 제한 160발을 다 요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 이 요격을 위해 사용한 돈이 1조 2천억 달러, 1조 2천억 원 우리 돈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이언돔의 성능이 입증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지속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만약 추가 공격이 있을 때 막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점도 제기했죠. 무엇보다도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로켓 공격했을 때는 아이언돔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언돔은 예상할 수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잘 막을 수 있지만 예상치 않은 기습 공격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재 드러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에 대한 보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제 작전하지 않고 있죠. 지금 이제 이런 중동전이 결과적으로 유가 인상을 촉발하고, 유가 인상이 가뜩이나 러시아산 가스가 서유럽 국가로 오지 못해서 경제적인 난을 겪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더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경제도 물론 큰 타격을 받겠죠. 고유가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이외에 이제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 관계, 예멘, 시리아 내전 등등 이제
여러 국제적인 분쟁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브레진스키가 얘기했던 대만과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성과 동아시아 질서 재편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 여러분이 대충 아니까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은 북한이 핵무기 실전 배치했고 2022년도 9월달에 핵무력 정책법, 그리고 금년에 작년에 있었던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밝힌 적대적 2개 국가론,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이제 긴장 고조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한미 핵협의 그룹 창설이 됐고, 작년 8월에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을 통해서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가 구축되고 또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있었던 한국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연례화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 유엔사의 이른바 동아시아 전투사령부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이나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이제 97년 7월달에 영국이 일국 양제를 조건으로 해요. 다시 말하면 영국 체제를 그대로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97년도에 홍콩을 반환했는데 50년 동안. 그러나 2019년도에 홍콩 보호법을 제정해서 완전히 이제 무력화시켜서 중국 체제에 사실상 편입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일국 양제가 파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2027년이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0년 전인 1927년도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만들어졌는데 딱 100주년이 됐는데, 인민해방군이 다 해방을 했는데 아직 해방을 못 시킨 지역이 있죠. 그게 바로 대만입니다. 그래서 인민해방군 내에서는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 통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고 하는 이런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침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대비를 한다는 얘기고요. 중국 공산당 21차 대회가 2027년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5년 전인 2022년 10월 달에 제20차 공산당 대회가 열려서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이제 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연임을 하려면 2027년에 20차 당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내걸었던 명분이 뭐였냐면 바로 대만 통일입니다. 자신은 대만 통일의 과업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이른바 전략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임기가 5년 임기가 좀 짧다. 그래서 자기는 임기 제한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20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것이고, 따라서 이제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 통일과 관련돼서 어떤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퇴진 압력에 시달릴 수도 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7년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20차 당대회에서 대만 독립에 대해서 무력 사용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 동중국해를 둘러싼 분쟁, 이 동중국해 지역이 이 지도에 보시면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작은 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인도가 많은데 중국은 그 남중국해의 90%가 자기네 바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나 국제법상으로 자기네 바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실제화하기 위해서 시진핑 체제가 등장하고 나서 여기에 구단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쪽에 있는 암초에 인공선을 만들고 레이더와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활주로도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1도련선이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일단은 대만 해협까지 더 나아가서 저쪽에 괌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태평양의 서쪽을 제해권을 장악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태평양의 절반을 중국의 영향권 하에 두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중국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첨언한다면, 실제로 한반도의 안보 문제하고 대만의 안전 문제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원래 중국이 장개석 정부가 대만으로 피난을 왔을 때 중국이 이제
끝까지 그 대만을 점령하려고 했지만 1950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사실상 대만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만이 전쟁이 일어날 경우 현재 미국의 싱크탱크 보고서에 보면은 북한의 위협 때문에 주한미군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지상군은 개입하기 어렵지만 주한미 공군 4개 편대 가운데서 2개 편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주도 민군 복합항이 실제로 그 일본 오키나와나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특히 이제 여기에 이제 중국의 북해함대, 동해함대, 남해함대가 있는데 북해함대와 동해함대를 겨냥하는 이런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제주 해군기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이런 대만에서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미 해군들이 대거 제주 해군기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북해함대와 동해함대가 이제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이 거꾸로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한반도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미국 싱크탱크들의 어떤 그 예측 시나리오들입니다. 이처럼 한반도와 대만의 어떤 안전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국제 정치의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한미일 안보 협력의 근거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